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사실 2, 3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의 현실의 문제에만 매진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현실 세상에 잘 적응해서 뜻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많이 힘든 시기지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학년도 정시지원 가이드라인을 시작합니다. 아울러 아래 설명란 링크에 동영상에서 보신 자료를 업데이트했으니 출력해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정시 컨설팅 예약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 말씀 올립니다. 수시 결과 또는 다양한 이유로 취소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대기자 접수는 가능하다는 점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5학년도 정식 컨설팅 가이드라인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각 과목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대략적 방향성을 잡고 다음 시간엔 판세 분석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각 과목별 난이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국어는 가채점 데이터 분석 동영상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출제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만점자 인원을 확인하면 좋게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작년에는 어렵게 출제돼서 만점자가 64명이었지만 올해는 1055명으로 대폭 많이 증가했습니다. 시험이 쉬웠다는 얘기는 동점자도 많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표점 139점에서 136점 정도 맞아야지 극상위권으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울러 수학은 가채점 데이터 분석 때는 미적분 문제가 몇 문제 까다롭게 출제돼서 은근슬쩍 어려울 수 있다고 예측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쉬운 편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마찬가지 작년에 만점자가 612명이었는데 2배가 넘는 1522명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동점자가 많이 증가했을 거기 때문에 표준점수 140에서 136점 정도 돼야지 상위권으로서 변별력을 확보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 쉬운 편에 속하는데 2만 명에서 2만 8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응시생의 6.22%가 1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올해는 아마 탐구가 문제일 건데 사탐과 과탐은 예상대로 모두 어렵게 출제된 게 맞았습니다. 특히 사탐에서는 3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과목이 어렵게 또는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됐고 과탐은 화학 1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이 어렵게 또 마찬가지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렇게 난이도를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만점자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도 꽤 도움이 되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만점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작년에 1명이었던 게 11명이었고 또 공교롭게도 인문계는 1명도 없는데 자연계 11명 그리고 거기에 재수생이 7명, 재학생이 4명이라고 언론기관에 보도를 했습니다. 역시나 수능에서는 재수생의 강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역시나 의대가 대폭 모집 인원이 증원해서 상위권 재수생이 많이 응시한 결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석은 단대부고 재수생이라고 언론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한간 주목하실 게 지구과학 1 그리고 화학 2를 선택한 거를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인원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분석하겠지만 과탐 1 선택자 인원수는 감소했는데 과탐 2 선택자 인원은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탐이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만점자가 인문계에서는 1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꽤 중요한 활용 데이터라고 생각됩니다. 이 얘기는 사문을 선택한 친구들도 많겠지만 나머지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는 한 과목 정도는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응시 인원을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별 응시 인원과 변화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응시 인원과 난이도 분석을 통해서 수험생들의 과목별 선택 조합을 예측하고 수험생들의 수준과 목적,
그리고 과목별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예상되는 환산 점수의 유불리를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합격 예측 데이터, 진학사 같은 사이트가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유불리를 분석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국어부터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엄매 선택자의 수는 감소했는데 상대적으로 쉽다고 여겨지는 화작의 인원수는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18,000명 정도가 늘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미적과 확통이 모두 비슷한 숫자로 증가를 했고 기하는 숫자가 줄어서 결과적으로 16,000명 정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인원이 늘은 거죠. 그런데 진짜로 진정 최상위권 N수생과 재수생의 응시 비율이 늘었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선 수학의 증감과 탐구의 증감을 분석을 비교하시면 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탐만 선택한 친구들은 38,900명, 즉 약 39,000명 정도가 줄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사탐만 선택한 친구들은 25,000명 정도가 늘었고 그리고 실제로 사탐론의 구성 비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탐하고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의 숫자는 31,000명 정도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와 이 숫자를 합치면 압도적으로 과탐 감소 인원보다 많아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일단 고3 현역들은 아무래도 과탐에 대한 공부 부담이 커서 중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해서 사탐론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재수생들도 마찬가지 과학의 공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탐으로 과목을 바꿨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사탐과 과탐의 과목별 인원 변화를 분석해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사탐은 인원이 모두 증가를 했습니다. 생윤도 많이 늘었고 사문도 많이 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경제도 은근슬쩍 많이 늘어서 인원도 꽤 많이 늘었죠. 어렵다고 여겨지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탐론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과탐은 1이냐 2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탐 1 과목은 인원이 꽤 많이 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반면 과탐 2 과목은 은근슬쩍 늘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탐 1 선택은 보통 요 놈을 제일 많이 하죠. 근데 어쨌든 과탐 공부에 대한 부담을 좀 벗어나고자 사탐론을 한 친구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렇다면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은 등급 간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불리함이 다소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탐2는 인원이 늘었다는 것을 통해서 은근슬쩍 상위권 또는 극상위권 재수생과 N수생이 많이 응시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의 자료를 보고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과탐2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만점자 학생의 선택 과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과탐2의 응시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최상위권 즉 의치한을 노리는 재수, N수생이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쉽다고 여겨지는 화작과 화통 그리고 사탐론 증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단 고3 학생들은 극상위권 대학을 노린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인지도 있는 대학 지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자신의 대학 레벨을 높이고자 중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재수생과 N수생의 숫자가 증가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탐과 과탐 모두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한 과목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고득점 전략을 위해서 이거를 선택한 친구들의 반사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국어부터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어는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만점자가 정말 많이 늘은 걸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39점에서 136점이 아니라면 최상위권으로서 변별력 갖추긴 어려워질 겁니다.
학생 수준별로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사실 국어 시험이 변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국어 과목에서 실수하셨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겁니다. 등급이나 표점이 모두 다 많이 떨어졌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이라면 최대한 표점을 반영할 거냐 100분위를 반영할 거냐에 따라서 유리한 반영 지표를 고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부분 상위권 또는 극상위권 대학은 국어는 보통 표점을 많이 반영을 할 겁니다. 반면에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웃긴 얘기이긴 하지만 국어의 영향력은 애매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세부적인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텐데 허리 부분에 있는 동점자 수가 너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국어를 못 봤다? 의외로 피해는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라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탐구가 이번에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요 과목에 따라서 정시 지원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특히 두 과목을 반영할 거냐 한 과목을 반영할 거냐, 특히 경기권 대학에서 한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죠. 또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반영 지표 표점 100분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엑셀 파일을 구해서 한다 그러실 필요 없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쩔 수 없이 진학사와 같은 합격 예측 사이트를 구매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 정확히 입력하시면 나름대로 계산을 잘 해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 데이터를 살펴볼 텐데요. 4년치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론 23학년도는 1컷이 더 낮긴 합니다만 올해도 131점대 1컷이었고 작년보다 쉽게 출제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인원도 당연히 늘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1, 2, 3등급의 인원과 1, 2, 3등급의 인원을 비교하시면 요 놈이 은근 많습니다. 그런데 허리 부분 4, 5등, 6등급을 보시더라도 올해가 훨씬 더 많이 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 드렸지만 2, 3, 4등급 물론 2, 3, 4등급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레벨은 다르긴 하겠지만 동일한 수준의 대학이라면 국어시험에 대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덜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동점자가 많다는 얘기는 나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 거죠. 반면에 죄송하지만 지금 분석해드린 건 극상위권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원에서는 각 표준점수당 남자, 여자 구분해서 누적 인원수를 공개합니다. 이건 죄송한데 극상위권만 적용되는 거지 그 외의 학생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분석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올해 의대 정원이 약 5,000명 정도라고 계산을 한다면 극상위권은 5,000명을 뽑아간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인문계 학생들은 섭섭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대략적 분석은 이렇습니다. 작년의 데이터를 보면 5,000명이 지금처럼 요만큼의 표준점수 구간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죠? 5,000명 정도가. 그런데 올해는 5,000명 정도가 요 정도밖에 분포를 하지 않습니다. 즉 표준 점수가 넓은 구간에 의해서 넓은 구간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는 변별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얘기인 거고, 따라서 이 표준 점수대에 따라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점수대 학생들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구간이 확 줄었죠. 이 구간,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139에서 136점 사이에 있다. 그럼 나름대로 5,000명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상위권으로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급격하게 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점수대 학생들은 국어 시험을 잘 봐서 경쟁력을 갖추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동점자가 많고 그리고 1, 2등급이 구간이 이만큼에 비해서 요만큼 줄었다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동점자가 많이 증가를 해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 점수대 학생들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긴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수학을 같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도 국어와 분석이 거의 비슷합니다.
즉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만점자 숫자를 보더라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표준 점수가 140에서 136점대에 들어가야지 나름대로 상위권으로서 변별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준킬러와 킬러 문제 외에서 실수를 했다. 그러면 치명적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반면에 중상위권 허리에 있는 학생들은 동점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의외로 수학에 대한 영향력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국어와 마찬가지로 탐구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시 지원 전략을 구상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도별 수학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컷 표준 점수도 내려갔습니다. 또 응시인원도 늘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원이 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1, 2, 3등급의 인원을 보시고 1, 2, 3등급의 인원을 보셔도 여기가 많이 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허리 위치에 있는 이 학생들의 숫자를 보더라도 많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 3, 4, 5등급 구간에 있는 친구들이 수학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극상위권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드리면 마찬가지 작년에는 1, 2등급의 분포도, 표준점수 분포도가 요만큼 구간이 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구간이 많이 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작년에는 요 정도 구간에 걸쳐서 있었지만 올해는 요 정도 구간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140에서 136점대 사이에 있어야지 나름대로 의대 지원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수학 과목에 한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수시에 인원 빠지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 계산상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그 이후로는 동점자가 대폭 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국어하고 수학은 상위권 학생들에게 의외로 변별력이 없었다. 따라서 탐구 성적에 따라 정시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탐구 과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탐은 사문을 제외하고 어렵게 출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선택 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윤, 경제, 사문을 제외하고 대부분 과목의 1등급 인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아울러 과학 원 과목은 선택 인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1등급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전년도와 1등급 컷 표준 점수 차이는 많이 안 나긴 하지만 1등급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과탐2는 인원이 살짝 늘긴 했지만 원래 과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표준 점수도 높게 형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탐은 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3개 과목을 뺀 나머지 1등급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 과탐1은 선택 인원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1등급 인원이 감소를 해서 어렵다고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과탐2는 선택 인원이 증가하긴 했지만 원래 이 자체가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택을 해서 시험을 잘 봤다면 표준 점수상 이득을 얻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보았을 때 과탐2 최상위권 표점이 높고 그리고 사탐 최상위권 표점이 높고 그리고 과학 1 최상위권 표점 순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최상위권 표점을 분석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자연계에서 문과로의 교차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아울러 사문은 많이 선택을 하긴 하지만 나머지 과목이 어렵기 때문에 사탐 한 과목 점수 하락 가능성이 높고 과탐은 화학 1이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응시 인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2과목 점수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윤,
인원도 많이 늘었던 과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응시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비해서 1컷이 68로 늘었고 모집이 응시 인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살짝만 증가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사는 작년에 너무 쉽게 출제가 돼서 1등급의 구성 비율이 11%나 되죠. 그래서 2등급이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윤사는 지금 보는 것처럼 1컷 표점도 높아졌고 그리고 인원수도 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지 마찬가지 표점도 늘었고 인원은 줄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지 표점은 비슷하긴 하지만 1등급 인원이 줄었습니다. 동아시아사 표점 1등급 컷 높아졌고 인원 줄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 세계사도 1등급 컷 표점 높아졌고 인원 줄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표점 근데 원래 경제는 어려운 과목이었죠. 인원은 살짝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정법 표점 1컷은 떨어지긴 했지만 1등급 인원이 줄어든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사문 응시 인원도 증가 인원도 가장 많았고 쉽게 출제가 돼서 1컷 표점도 떨어졌지만 1등급 인원도 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탐을 지금처럼 분석을 해보면 사회문화, 응시 인원도 제일 많죠. 그리고 증가폭도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1등급 인원수도 많이 증가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응시 인원수에 따르면 이렇게 되고 빨간색 과목은 나름대로 까다롭게 출제됐고 어렵게 출제된 과목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사문은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과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과탐하고 사탐의 1등급 컷 표준 점수를 비교를 해보시면 68, 66, 67, 66, 66, 66, 69, 65, 65인데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학 과탐 원 과목과 비교해보면 65, 65, 65, 67이죠. 그래서 사탐 1등급 컷 표준 점수가 과탐 원 과목보다는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과탐 2 1컷 표준 점수가 사탐보다는 조금 더 높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이거는 그 뒤에 데이터 분석에서 최종적으로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탐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리 1 1컷 표준 점수는 떨어졌지만 인원수 줄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원 나름대로 쉽게 출제된 거죠. 67에서 65로 떨어졌지만 인원 살짝 줄은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원 66에서 65 떨어졌고 인원수 줄은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원하고 지원이 가장 많이 본 과목이죠. 근데 지원은 65에서 1컷 표준 점수도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인원도 많이 줄은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 과목은 원래 어려웠고 응시인원도 대단히 적기 때문에 어쨌든 표준 점수는 살짝 떨어져도 인원이 살짝 늘은 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웠던 과목이고 화2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생투, 지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따라서 과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학 1 과목은 많이 줄었고 과탐 2는 은근슬쩍 늘었다. 따라서 고3 현역 그리고 재수생, N수생들 중에서도 사탐론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고 확인할 수 있고 반면에 최상위권 재수생과 N수생의 응시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응시 인원의 숫자는 이렇게 될 거고 화원 빼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어렵게 출제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 1컷 표준 점수는 이제 비교를 해봤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데이터 분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준별로 어떻게 선택했을지 패턴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 최상위권은 언매, 미적, 그리고 과학 2 과목인데 그 중에 과탐 1, 과탐 2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점자를 통해서 그 패턴을 예상할 수 있고 아울러 과탐 1, 과탐 1 이렇게 해서 2 과목을 선택한 친구도 있기는 할 겁니다. 인문계는 언매, 확통, 사탐 2를 선택했는데 사문보다는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높은 표점을 받았다면 최상위권으로 자림하기에 유리할 겁니다.
국어 표점은 139에서 136점 사이에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 수학 표점도 140에서 136점 사이에 위치를 해야 되며 동시에 탐구 성적이 두 과목 모두 우수해야지 최상위권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미안한 얘기이긴 하지만 국어하고 수학에서 킬러 중킬러 외의 문제에서 틀렸다면 그 실수는 치명적이 될 거고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연계 중상위권 학생들은 미적과 과탐 원 과목 그중에서 생원이나 지원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사탐런을 한 친구들이 있기는 할 텐데 그 친구들은 미안하지만 사탐이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반사이가 없기는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문계 중상위권 학생은 확통과 사탐 두 과목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상위권 아까 얘기 드렸죠. 2등급 중반부터 3, 4등급 허리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국어하고 수학의 동점자가 매우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자연계와 인문계 모두 탐구 과목 하나 최소 한 과목에선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탐구 과목이 의외로 올해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으로 해서 대략적인 방향성을 분석을 해본다면 일단 동점자가 대폭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혼란이 매우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예가 하향 지원 추세가 뚜렷해진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올해는 가나 군 말고 다군으로도 이동한 대학들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혼란이 대폭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부탁드리고 싶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적정 지원이라는 것은 솔직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안전 지원 대학을 하나는 반드시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학사 사용법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겁니다. 그런데 혼란이 증가되고 하향 지원 패턴이 뚜렷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 위주로 가느냐? 그것도 반대입니다. 반드시 모험은 한두 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다군에서는 안전지원 대학을 찾지 마시고 왜냐하면 예측값이 제일 많이 벗어나는 대학이 다군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모험지원 대학은 군에 상관없이 모험 지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안전지원 대학은 하나를 확보를 해놓으시고 다군에서는 찾지 마시고 합격을 한 다음에 내년에 재수를 할 건지 학고 재수를 할 건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최상위권 N수생과 반수생이 증가한 건 맞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특히 자연계는 메디컬, 의치한 학과 그리고 인문계는 스카이 상경계열의 표면 경쟁률이 따라서 높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N수생을 제한 반수생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중상위권 대학을 제약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겠죠. 이 친구들은 따라서 중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중경외시 이 라인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이미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지원 카드 3장을 모두 이 대학으로 최상위권 대학으로 그냥 떨어질 거 각오해도 왜? 돌아가면 되니까 떨어지면 여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표면 경쟁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제약한 대학 즉 중상위권 대학은 지원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대학의 경쟁률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애매하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특히 현역 학생들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기가 지방대학이라던가 아니면 하위권 대학을 다녀서 대학의 레벨을 높이고 싶은 재수생들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쫄지 마시고 이 중상위권 대학도 모험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차 지원이 올해는 뚜렷해질 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사탐이 어려웠죠.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은 성적이 꽤 타격이 많을 건데 과탐도 나름대로 탐구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의 표점을 앞세워서 교차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최상위권 학생들은 사탐 표점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교차 지원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계 최상위권이 교차 지원해서 스카이 상경계열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또 자연계 학생 중에서 교차 지원한다? 그러면 수학과 탐구 점수도 애매하기 때문에 스카이 상경계열을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위권과 그러니까 인원이 많고 합격 가능성이 높은 중하위권을 선택할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영문권 같은 거겠죠. 따라서 최상위권 인문 학생들은 교차 지원에 대한 피해는 그렇게 클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중상위권 인문 학생들은 교차 지원의 피해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혼란이 증가하면 무조건 합격 위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계 중상위권 학생들은 제발 부탁인데 나 생으로 재수할 거야 이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합격을 하나 한 다음에 차후 계획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올해는 탐구는 무조건 하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 경쟁률이 대단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권 대학이 그런 대학이 많죠. 따라서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을 안전지원 대학으로 하겠다. 이것도 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탐구 한 개 과목을 안전지원으로 한다. 그러면 대단히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할 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차후 동영상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을 선별하는 건 여러분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들여서 합격 예측 사이트를 구매하셔서 활용하실 수밖에 없는데 진학사가 절대 기준인 건 맞긴 합니다만 그 진학사 사이트조차 대학 데이터가 편중되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지난번 광고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최소 진학사, 텔레그 노시스, 고석성장 배치표를 구매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대성 마이맥도 같이 참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이트를 구매하셔서 요 지표들을 꼭 분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입시에서 좋은 성과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다음 시간에 판세 분석 동영상도 꼭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